지난 며칠 친구나 가족, 단톡방 좀 시끄러우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누구는 갑자기 집 팔아야 한다며 부동산이랑 통화 돌리고, 누구는 한가한 톤으로 난 그냥 보유할 거야 라고 하고, 또 누구는 매물 좀 나올까 기대하면서 매물 사이트 들락거리고,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같은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 5월 9일. 5월 9일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리고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됐어요. 근데 중과가 다시 시작되면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다주택자한테 세금 많이 매기면은 매물 늘어나고, 매물 늘면 집값 떨어진다. 우리도 그 말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했죠. 근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부 말이랑 정반대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핵심이 이거예요. 정부가 그린 그림이랑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좀 달라요. 그것도 정반대로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장 무겁게 떠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하냐? 본인이 다주택자라면 5월 9일 넘긴 다음에 뭘 해야 할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본인이 세입자라면 매수냐 임대냐 결정해서 정부 말 그대로 믿고 방향 잘못 잡으면 진짜 돈이 묶여요. 그래서 이 영상은 뭐가 진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 상황에서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같이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다 같이 들어왔던 얘기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다주택자한테 세금 많이 매기면은 매물 시장에 풀리겠지. 매물 풀리면 가격 떨어지겠지.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논리잖아요. 수요와 공급, 중학교 사회 시간에 다 배운 거고.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양도세를 80% 넘게 올리면 다주택자가 진짜 팔까요? 100만 원 차익 보면 80만 원이 세금, 1억 차익이면 8천만 원이 세금. 이거 받고 파는 게 합리적인 사람 있을까요? 안 그렇죠. 저도 그래요. 다주택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팝니다. 그냥 안 팔아요. 왜 안 팔 수 있냐?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안 팔면 양도세는 0원이에요. 그럼 가지고 있는 비용은 얼마냐?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 수준인데 시세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가 연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꼴이에요. 한 달 월세도 안 돼요. 양도세랑 비교하면은 거의 공짜로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다주택자 머릿속 계산이 이렇게 돼요. 팔면 80% 넘게 세금, 안 팔면 거의 공짜, 5년 기다리면 정권 바뀌고 또 양도세 풀린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안 판다, 버틴다. 이게 첫 번째 반전이에요. 정부 의도는 양도세 올려서 매물 끌어내자였는데 실제 효과는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매물이 더 안 나온다가 돼요. 매물 잠김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예외가 있어요. 안 팔고 싶어도 팔아야 되는 사람들. 제 주변에 한 분이 그래요. 강남에 두 채 가진 55세 직장인. 자녀가 내년 봄 결혼 예정이라 거기 자금 맞춰놓고 천천히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5월 9일이라며 시간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분 지난 주말 내내 부동산이랑 통화하면서 매수자 찾았어요. 시세보다 5천만 원, 1억까지 깎아서 매수자 찾으려고 했는데 며칠 안에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결국 5월 9일을 넘기셨어요. 이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정부가 양도세 풀어준다고 해서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만약 5월 8일 안에 한 채 팔았으면 양도세가 약 3억 2,891만 원이었어요. 5월 10일 이후엔 5억 원대 중반 이상으로 뛰고요. 단 하루 차이로 2억 원 이상이 더 나가요. 같은 집, 같은 가격에 팔아도요. 이런 분들이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매물 내놓으면서 매수자 찾았어요. 3월엔 강남권 급매물이 쏟아지기도 했고 상당수는 거래가 성사됐어요. 그리고 5월 초에 이분처럼 마지막으로 팔려던 분들 중 일부는 결국 9일을 넘기고 말았고요. 근데 이런 분이 일반 다주택자 중에서 얼마나 차지할까요? 외부 시점에 묶인 분들, 자녀 결혼이라든가 대출 만기가 임박했다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모르지만 일반 다주택자 중 소수예요. 대부분은 외부 시점에 안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5월 9일 직전에 잠깐 매물이 좀 나오는 듯 하더니 10일 지나면서 시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살만한 매물이 안 보여요. 그 사이 안 팔겠다는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호가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어요. 급할 거 없다는 분위기예요. 매물 잠김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반전이에요. 매물이 안 나오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다주택자? 정부? 아니에요. 세입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주택자가 안 팔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본인이 들어가서 살거나 임대로 돌리거나 가족에게 주거나. 임대로 돌리는 경우는 그래도 임대 매물의 보탬이 되는데 본인이 들어가거나 가족 주는 경우는 임대 매물 자체가 줄죠. 그리고 이번처럼 정책 변동성이 클 때는 다주택자 중에 이거 임대 운영하는 것도 너무 골치 아프다. 그냥 내가 살자 하는 분들도 꽤 나와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있고 임차인 갱신 청구권 응대도 해야 하고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그러면 임대 시장에서 매물이 줄겠죠.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오를 수도 있고요. 세입자분들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하려고 하면은 매물도 적고 가격도 안 떨어졌고 임대로 계속 살자니 임대료는 오를 것 같고 양쪽 다 막힌 거예요. 이게 이번 정책의 진짜 결과예요. 다주택자 잡으려던 정책이 세입자를 진짜 위기에 몰아넣는 결과로 가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 이 분석 보면서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세금 많이 매기면은 집값 떨어진다는 게 우리가 다 같이 들어온 얘긴데 실제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냥 운이 나빠서? 아니에요. 구조적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다음에 정책이 또 바뀔 때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먼저 숫자 다시 짚고 갈게요.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15%, 시세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가 연 100만에서 130만 원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분명해져요. 나라마다 세금 체계가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한데 OECD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이 약 0.33%예요.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돼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데는 두세 배 더 무겁고요. 한국이 거래세나 양도세는 다른 나라보다 무거운 편이긴 한데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한정해서 보면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정확히 그 부분이에요. 근데 양도세는요. 다주택자가 집 팔면 세금이 진짜 무겁게 매겨져요. 3주택자 이상이면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최고 82.5%까지 올라가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보유세가 낮으면 가지고 있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양도세가 높으면 팔기가 싫어져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안 파는 게 무조건 이득인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매물이 시장에 안 나와요. 이번 5월 10일 중과 재개는 이 비대칭을 더 심화시킨 거예요. 양도세는 더 높아졌는데 보유세는 그대로니까 안 파는 게 더 이득이 됐죠. 자, 그럼 진짜 자산가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부동산 일 하시는 지인을 통해서 들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강남 일대에 5채 정도 가지고 있는 60대 자산가예요. 이번 5월 10일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대요. 그분 답이 한마디였답니다. 5년 기다리면 또 풀린다. 이게 끝이에요. 매도 계획 없고 임대 잘 돌리면서 5년 기다리면 또 정권 바뀌고 또 양도세 풀려요. 그분이 비도덕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양도세 80% 넘게 내고 파는 것보다 임대 수익 받으면서 5년 기다리는 게 단순 계산해도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의외인 부분이 보여요. 정부 의도는 이런 자산가들을 매도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정작 자산가는 가장 안 팝니다. 결국 매도하게 되는 건 아까 그 강남 2주택 직장인분처럼 외부 시점에 묶인 분들이고요. 정책 의도와 실제 영향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역설이에요. 자, 여기서 누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부가 바보야? 보유세도 같이 올리면 되잖아. 알아요? 정부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못해요. 이게 한국 정치의 진짜 함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도세 올리면 누구한테 부담일까요? 팔 때만. 그것도 다주택자만 부담이에요. 1주택자는 영향 거의 없죠. 다주택자만 때리는 정책이라는 명확한 프레이밍이 가능해요. 정치적으로 표일을 위험이 적어요. 근데 보유세를 올리면 모든 주택 소유자가 매년 부담을 느껴요. 1주택자도요. 여기가 한국 정치의 진짜 핵심인데 한국에서 1주택은 그냥 자산이 아니에요. 평생 모아서 산 내 집이거든요.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받고 대출 끌어다가 5년, 10년 만에 마련한 집. 30대에서 40대 직장인이 학자금 대출 끝내자마자 시작한 영끌, 이런 분들한테 매년 보유세 더 내라고 하면은 그게 단순히 세금 더 내세요가 아니라 너가 평생 모은 집에 매년 비용 청구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가계 자산의 약 65%가 부동산이에요. 상위 가구로 가면은 80%까지 가고요. 미국이 30%대인 거랑 비교하면은 거의 2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보유세 인상은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의 매년 비용을 매기는 일이에요.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정책이죠. 이 지점에서 잠깐 한 분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방에서 임대업 20년 가까이 해오신 50대 소상공인이에요. 등록 임대주택 세 채 운영하시는 분 R씨라고 부를게요. 부동산 카페에 R씨 같은 분들 글이 자주 올라오는데 한 분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20년 임대 경험을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R씨가 어떤 분이냐면은 정부가 장기 임대해 주세요 하면서 만들어준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따라 정식 등록도 했고 임차인 보호 의무도 다 지켰고 거기에 따르는 양도세 혜택도 받아오셨어요. 근데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와 함께 정부가 그 혜택도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정책 따라 움직였더니 그 약속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도 결국 같은 이유예요. 한번 준 인센티브를 되돌리는 것도 새로 부담을 얻는 것도 둘 다 정치적으로 표를 잃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나? 한국에서도 시도는 있었어요. 이 역사를 알면 왜 지금 이 상황이 됐는지 완전히 이해가 돼요. 노무현 정부가 2005년에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를 도입했죠.
고가주택 보유자한테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에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일부의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핵심 기능이 크게 약해진 거예요. 그 다음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종부세 대폭 완화되고요. 그 뒤로도 패턴이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다시 강화 시도했고 그러면서 양도세도 함께 올렸죠. 결과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압승, 부동산 정책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다만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출범 첫날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작했고 이게 매년 연장되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2026년 5월 10일부로 재개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지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2022년에서 2025년 들어오자마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종부세도 대폭 완화, 시장 정상화라고 표현했어요. 한동안 거래는 좀 살아났는데 집값은 금리 인상 여파로 2022년 하반기부터 크게 떨어졌다가 2023년 중반부터 다시 반등했어요.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부터 유예를 또 연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5월 9일로 종료된 거고요. 보유세 강화 얘기 일부 나오긴 해요. 다만 본격적으로 보유세 손 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까다로운 게 있어요. 보유세 올리면 사실 1주택자만 부담지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도 결국 부담져요. 어떻게? 임대인이 보유세 오른 만큼 임대료에 반영하거든요. 단번에 다는 아니어도 갱신할 때마다 조금씩 반영되면서 결국 임차인이 같이 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유세 올려라 외치는 사람 중에 본인이 임차인인데 모르고 외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보유세 인상은 진짜 표 날리는 정책이에요. 1주택자도 분노하고 임차인도 결국 부담지고 그러면서 효과는 장기적으로만 나타나거든요. 임기 5년 안에 효과는 안 보이고 표만 떨어져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정권마다 양도세는 만지작거리고 보유세는 손 못 대고 양도세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보유세도 강화 시도했다가 후폭풍 맞고 다시 후퇴. 이 패턴을 수년 동안 지켜본 시장 참여자들 뭘 학습했을까요? 버티면 된다. 아까 그 강남 자산가분이 딱 그 학습의 결과예요. 이번에도 또 바뀌겠지 하면서 안 팝니다. 그리고 이건 그분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한 정권의 잘못이라기보다 한국 부동산 정책 전체의 구조적 문제예요.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5년마다 뒤집히면은 학습 효과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요. 정책 일관성이 깨진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학습 효과 얘기하면서 진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만 학습한 게 아니거든요. 정부 약속 믿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지방 임대업자분 R씨예요. R씨 입장에서 등록 유지하면서 임대 계속하기엔 미래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등록 말소하면서 매도하기엔 지금 매도해도 손해고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번 정책에서 강제로 결정해야 하는 거의 유일한 부류예요. 일반 다주택자는 안 팔고 버티는데 RC처럼 혜택 재검토 위기에 놓인 등록임대 운영자들은 등록 유지냐 말소냐를 강제로 결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일부가 등록임대 관련 매물이고요. 다만 이분들 매물량은 전국적으로도 제한적이라 매물 잠김을 풀 수준은 안 돼요. 근데 RC가 정부에 갖는 감정이 어떨까요? 정책 따라 등록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혜택 사라진다고 하니 RC 한 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정부 정책 따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겪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정부가 어떤 정책 만들어도 사람들이 어차피 또 바뀔 텐데 하면서 안 따르게 돼요. 정책 신뢰도 자체가 깎이는 거죠. 다시 그 강남 2주택 직장인분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분이 자녀 결혼 시점에 맞춰 천천히 팔자고 계획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가 양도세 풀어준다고 신호를 보냈으니까 그 신호 따라 계획한 거였어요. 근데 정권 바뀌고 갑자기 5월 9일이라며 시간을 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분 개인의 판단 잘못이 아니라 정책 일관성 부족이 만든 구조적 피해예요. 강남 자산가분은 어떻게 다르냐고요? 그분은 자산가라서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견딜 수 있는 현금 여유가 있어요. 강남 2주택 직장인분은 자녀 결혼이라는 명확한 시점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 하는데 자산가분은 그런 외부 시점에 안 묶여 있는 거죠. 결국 정책 변동의 비용을 누가 짊어지냐? 시간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짊어져요. RC도 마찬가지예요. 등록임대 혜택 재검토 결정을 본인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 구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다음 영상 만드는데 진짜 힘이 돼요. 다음에 나오는 사례 중에 본인 상황이랑 딱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진짜 어려운 결정 앞두고 계신 한 부부 얘기예요.
저녁 9시쯤 30대 초반 부부가 식탁에 앉아 노트북 펼쳐놓고 머리 싸매고 있어요. 아내는 부동산 사이트 새로 고침하고 남편은 계산기 앱 켜놓고 대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고 두 분 사이에 식어가는 커피잔이 2개 놓여 있어요. 이번 주말은 그 단지 한 번 더 가볼까? 갔다 왔잖아. 학군이 좀 그래서. 근데 이거 안 사면 월세 또 오를 것 같아서 이 장면이 요즘 이 부부의 일상이에요. 일주일 넘게 이러고 있어요. 이 부부는 30대 초반 신혼이에요. 전세금 3억 들고 있고 아이 1명 계획하고 있고 아내는 직장이 강남이고 남편은 강북. 그래서 강남 어딘가 매수해서 정착할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처음에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싶었어요.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을 거라는 얘기 들었으니까. 부동산 사이트 매일 들어가고 주말마다 두 분이 발품 팔러 다녔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매물이 생각만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 시세 깎인 매물이 보이긴 해요. 근데 본인 기준에 안 맞아요. 학군이 별로거나 출퇴근이 너무 힘들거나 아파트 단지 자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부동산 중개사한테서 들리는 얘기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임대료가 곧 오를 것 같아요. 다주택자분들이 안 팔고 본인 들어가시거나 임대 줄이는 분위기라. 이 부부 입장에서 양쪽 다 막힌 거예요. 매수하려고 보니 마음에 드는 매물 없고 임대로 계속 살자니 임대료는 오를 것 같고 두 분이 매일 저녁 머리 싸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이게 이 부부만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비슷한 결정 앞두고 계신 30대에서 40대 신혼부부들, 자녀 학교 입학 앞둔 가족들, 직장 옮긴 분들, 전세 만기 앞두고 결정 미뤄놨던 분들 다 비슷한 갈림길에 서 계세요. 이 부부의 결정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는 거. 매물 잠김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거래 동결이 너무 심해지면 수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임대료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으로 막을지도 모르고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뒤에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에 베팅하는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 베팅은 전문가도 못 맞춰요. 다른 기준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4가지만 짚고 갈게요. 첫 번째, 다주택자들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자산 모은 거고요. 80% 세금은 너무 하지 않나요? 맞아요.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 다주택자도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노후 준비 차원에서 두 번째 집 산 분들 많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정도 세율 자체보다 정책 일관성 부족이에요. 한국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다주택은 비용 많이 든다 신호를 줬으면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주택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정권마다 정책이 휙휙 바뀌니까 버티면 된다는 학습이 생긴 거죠. 두 번째, 양도세 중과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이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건 반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도 동의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위에서 이미 봤어요. 보유세는 그대로인 비대칭 구조라서 안 파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죠. 이번도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 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짝 나왔던 매물이 다시 잠기고 가격 상승 압력이 살아나는 그 패턴이요. 세 번째, 정부가 임대주택 늘려준다잖아요. 임대료 오르는 거 막을 수 있지 않나요? 희망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숫자를 한번 보면 그 희망이 좀 작아져요. 정부가 2026년 공공임대에 약 14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중 전세 부분이 4만 5천 호 정도예요. 전국 임대 시장이 몇백만 호 단위인데 여기에 몇만 호 추가가 시장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것도 단기간에는요.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무주택 기준 등등. 신혼 희망타운 같은 거는 신혼부부 한정.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 고령자. 본인 자격이 안 맞으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정부가 임대주택 늘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너무 낙관적인 가정이에요. 본인 자격에 맞는 게 있으면 물론 적극 활용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어차피 정권 바뀌면 또 풀릴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리가 있어요. 강남 자산가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본인은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면 자녀 결혼이나 대출 만기처럼 피할 수 없는 시점이 있는 분이세요?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현금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기다리면 된다가 맞는 답이에요. 근데 자녀 결혼이라든가 대출 만기 같은 시점에 묶인 분이라면 그 답이 본인한테 안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정권이 보유세까지 같이 강화하는 정부라면 그때는 버티면 된다가 아예 안 통하는 게임이 돼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본인 상황별로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본인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다주택자, 세입자, 무주택자 순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다주택자분들 상황을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해요. 5월 8일 안에 매도 계약 체결하셨는지 아닌지, 매도 계약 체결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만 끝난 게 아니에요. 장음 일정, 매수자 자금 확보 상태, 등기 이전 일정, 이색 깔끔하게 안 맞으면 계약 깨질 수 있어요.
계약 깨지면 세세제 적용받아요. 양도세 예정 신고도 잊지 마시고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기한이에요. 이거 놓치면 가산세 나오거든요. 5월 9일 넘기신 분들 진짜 고민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솔직한 얘기부터 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바로 팔아야 한다는 결정은 거의 정답이 아니에요. 양도세 80% 넘게 내고 파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안 되거든요. 정책 변화 시점까지 버티거나 임대로 돌리거나 둘 다 양도세 자체를 안 내는 길이에요. 다만 본인 주담대 만기랑 금리 변동 가능성 한번 점검하시고요. 증여, 등록임대 운영 이런 케이스는 일반화가 안 돼요.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 필수예요. 잘못 결정하면은 양도세보다 더 낼 수도 있어요. 정확한 양도세 일정은 국세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에 본인 케이스 한번 물어보시고요.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매수 여건 되는 분이랑 매수 어려운 분 두 갈래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매수 검토할 여건이 되는 분들, 이런 신혼부부 같은 케이스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미래 집값에 베팅하지 마세요. 오를지 떨어질지 누구도 정확히 못 맞춰요. 전문가도요. 저도 못 맞춰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본인 인생 계획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확실하시다면 매수가 맞을 가능성이 커요. 자녀 학군이나 직장 위치가 장기간 고정되시는 분도 그렇고요. 매월 대출 원리금이 같은 집 월세보다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 매수 쪽이 합리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도 내 집 안정감이 더 중요한 분, 매수가 본인한테 맞아요. 반대로 임대 계속하시는 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 이동이나 가족 구성 변화 가능성이 큰 분. 같은 가격대 매수 시 대출 원리금이 월세보다 훨씬 부담되시면 위험한 결정이고요. 그 차액을 다른 자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부동산 가격 변동 리스크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도 임대를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핵심은 내 인생 계획에 맞는 주거 형태가 뭐냐예요. 가격 예측이 아니라 타이밍 얘기도 중요해요. 차분히 기다려라 하는 조언 듣기엔 좋은데 실제로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사이 가격 더 오르면 영영 못 사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서둘러라 하는 조언도 위험하고요. 무리한 대출 받게 되니까요. 진짜 맞는 조언은 이거예요. 자금 준비가 됐고 본인 기준에 맞다면 가격 예측에 베팅하지 말고 매물 나오면 결정하세요. 자금 안 됐는데 더 오를까봐 무리해서 사는 것도, 자금 됐는데 더 떨어질까봐 안 사는 것도 둘 다 시장 예측 베팅이거든요. 시장 예측은 진짜 위험해요. 다음 매수가 어려운 분들, 자금이 부족하거나 라이프스타일상 임대가 더 맞거나 하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임대료 상승 대비가 진짜 시급해요. 본인 임대차 갱신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차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2년 계약이 끝날 때 2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계약 기간 중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이걸 행사하면은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5% 상한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만 적용돼요. 임대인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냥 재계약하는 합의 갱신은 5% 상한이 없어요. 그래서 갱신 시점에 임대인이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때 본인에게 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다면 이걸 행사해서 5% 이내로 묶을 수 있는 거죠. 이 권리를 아직 안 쓰셨다면 절대 그냥 합의 재계약 서명하지 마시고 시장 분위기 보면서 협상 전략 짜셔야 해요. 전세보증금 보호장치도 점검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 신고 완료 여부, 임대인 자산 상태도 가능한 범위에서 살펴보세요. 임대료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런 보호장치들이 평소보다 더 중요해져요. 특히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시기엔 보증금 떼이는 사고가 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 모니터링. 청약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본인 자격에 맞는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격 까다롭지만 해당되시면 진짜 도움돼요.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을 활용하시고요. 갱신 협상이나 보증금 분쟁 같은 거 있으면 활용하시고요. 아까 그 신혼부부요. 결국 매수는 보류하고 갱신 청구권 행사해서 2년 더 임대 유지하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 본인 기준에 맞는 매물이 없는데 무리해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분들한테 맞는 결정이 모두한테 맞는 건 아니지만 결정의 기준이 가격 예측이 아니라 본인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맞는 방향이에요.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넘기시려는 분들 잠깐요. 지금 당장 직접 영향은 없어도 임대 시장이 흔들리면 결국 갱신 시점에 본인한테 와요. 미리 알고 있는 게 나중에 협상력이 돼요. 본인 전월세 계약 갱신 시점이 언젠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그 시점 6개월 전부터 시장 분위기 살피시고 정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랑 본인 자격 매칭도 한번 봐두시면 좋아요. 아는 것만으로도 갱신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영상 끝나고 본인 명의 주택 상태랑 임대차 계약 만기 이 두 개만 정리해 보세요.
양도세 계산이든 갱신 협상이든 본인 숫자 모르면 시작도 못해요. 핵심 연락처랑 기한은 더보기란에 정리해뒀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본 게 뭐였냐면요. 다주택자에게 세금 매기면은 매물 늘고 집값 떨어진다는 통념이 양도세 80% 넘는 환경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다주택자가 안 팝니다. 매물이 잠겨요. 가격은 더 오를 압력을 받고요. 그리고 임대 매물도 줄어서 임대료가 오릅니다. 결국 매매도 전세도 월세도 전부 초강세로 가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와요. 정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했는데 정작 가장 힘들어진 건 집 한 채도 없는 분들이에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이 5년마다 뒤집히는 환경에서 각자 살아남으려 한 결과예요. 그리고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 이 패턴은 어느 한 정권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들어올 때마다 정책을 뒤집었고 시장은 그걸 학습했어요. 이 학습이 깨지려면 정책 일관성이 최소 10년 이상 유지돼야 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정책이 어떻게 되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하나는 본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 시장이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하세요. 다주택자라면 본인 자금 사정과 옵션을, 세입자라면 본인 인생 계획에 맞는 주거 형태를, 매수든 임대든. 다른 하나는 정책 변동 자체를 변수로 두는 것. 또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이 정책이 영원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그 가정이 깨질 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돼요. 부동산은 한 번의 결정이 인생을 좌우하는 자산이에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본인 상황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가족이랑 같이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댓글에 본인 케이스 남겨주시면은 비슷한 상황에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민트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